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의 세키네 히데유키입니다. 오늘은 일본인의 현성과 한반도 도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와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민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부터 또 현대까지 일본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을 연구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본 연구자도 이런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의 책들이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선조는 거대 한민족인가? 일반적인 물음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 학설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에도 시대의 도래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의 도래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군국주의 시대. 군국주의 시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931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그 시대의 도래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도래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는 일본인의 한반도 도래설을 재조명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한반도 도래들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학설상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가,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인의 선조는 거대 한민족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일본인의 현성이라든가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1942년에 아마 미국에서 만든 지도 같습니다. 가운데 검정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유한 일본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가장 일본에서 연도가 컸던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은 전일 전쟁 이후에 1895년에 대만과 요동반도를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 후부터 계속 확대하면서 1945년에 배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자, 50년 사이에 이렇게 연도가 확장돼가지고 갑자기 연도를 잃어버린 건데 연도도 연도지만 연도도 그렇지만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서구 여류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식민지니까 노예처럼 착취할 수 있겠는데 일본은 자별은 하기는 하는데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화 정책이 뭐냐면은 혈연 관계를 간접하면서 같은 동포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속 인류학이라든가 민족학자가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일본 사람의 본주, 경계선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본주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변동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일본인의 기원이라든가 현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도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도래인이라는 게 뭔가? 사실은 이런 용어는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사용하게 된 건데 그 이전에는 기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환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왕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화해에서 왕의 독치를 사모하여 이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중화 사상에 나오는 사상인데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 사상을 도입해가지고
이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과연 그 시기에 일본에 왔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지 미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으면서 이런 용어는 7, 80년대부터 쓰지 않고 도레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문헌사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인류학이라든가 고고학에서도 이 도레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 현송기보다 그 이전에 야요이 시대에 이주한 사람을 도레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반도 도레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학자가 도레인이라는 말이 쓰는데 도레인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쪽 섬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반도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본에서 한다면은 조세한도 도라이진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왔기 때문에 고대 한반도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대 국가의 국고를 포함해서 그런 호칭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 이주민이라든가 카야 이주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의 선조가 됐다 아니면 일본 사람 혼혈을 했다든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국의 주류 학사학계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민간 재학자가 이런 책을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전한 가문은 백제 왕가의 혈통인가, 일본석의 한민족의 흔적, 일본은 낳은 백제 다무로, 일본의 고대 문화의 한민족이라든가 등등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러한 책이 나오는 이유가 단지 한국인의 민족주의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민족주의 탓으로 다 걸릴 수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에 이주했다고 하는 확실한 문헌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카바타케 치카역사라고 하는 14기의 사상가인데 관료이자 사상가 그리고 고다이 조난이라고 하는 분을 모셨던 사람인데 유명한 전황 옹호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과 하만이 돈종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존재했으나 간무 조난의 제기간에 그 문서를 되버렸다고 합니다. 문서를 되버렸다는 것은 이제 분소를 했다는 것인데 분소라고 하면은 이제 진시황의 분소 개인가 유명하지만 그 고대 중국문만이나 일본에서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2차 대전 때 7.3.1 무대에도 이런 분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는 제가 일본 사람은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않겠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도쿄대 교수하고 교토대 교수가 이 문서를 인용한 논문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시노 히사시라고 하는 도쿄대 그 당시 제국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무조난대에 일본이 사망과 돈족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등으로 대버렸다. 그 다음에 다이쇼 시대에 키타사다 기자라고 하는 교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무조난대의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만삭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서가 없어졌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증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가설로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간무조난이 게 뭔가? 간무조난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라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고대 조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교토로 수도를 옮긴 사람입니다.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오늘날도 어려운 건데 그 시대에 8세기에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도를 옮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사람을 알고 있냐? 일본 고대 그 교과서를 살펴보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무조난은
불교 전체의 배해를 개선하고 조난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794년 해조교에서 해안교로 총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교 세력이 너무 거졌기 때문에, 전체에 개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한 중심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불교가 뭐길래 이랬을까? 사실은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간주하지 않지만은 이 나라 시대의 불교는 신라의 불교에 뭐 영향이 있다. 뭐 영향하기보다 상당히 그 지배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본 스님이 중국에 갔다고 해도 반드시 견주 거쳐서 갔다고 합니다. 중국 갔다고 해서 가지 않고 그냥 견주에 갔다가 그냥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불교 세력이보다 신라 불교, 나아가서는 신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도 가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간무전황이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2년 와르도카프 시절에 그때 일본의 그 당시에 전황이 간무전황이 어머니가 백제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랭님 3분 순사입니다. 2001년 12월 일본 일왕이 본인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백제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여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백제 무량왕의 후손인 것을 인정한 일본 125대 일왕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 생으로 연호는 헤이세이이며 고카쿠 일왕 이후 생전 해리를 항례랑으로 2016년 8월 8일 건강 및 고령을 이유로 아키히토와 상황후 미치코에게서 태어난 장남나루 히토에게 양위한다고 발표한 후 2019년 4월 30일 정식으로 회의하였는데요. 아키히토는 즉위기간 중 2001년 12월 68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백제 후손인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 그는 자신이 백제 무량왕의 후손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일왕인데요. 일본 일왕계보에 따르면 50대 간무 일왕은 49대 본인 일왕의 장남으로 황태부인 타카노노 니가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간무 일왕의 어머니인 황태부인 타카노노 니가사는 백제 무량왕의 직계자손 출신으로 야마토 도모히사의 딸이라고 합니다. 백제인의 피가 섞인 간무 일왕부터 일본의 혈통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무전황이 일본속이라는 역사서에 자기 어머니가 백제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제와 일본 아니면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말살하기 위해서 분소했다는 거와 모순된 대목인데 왜 그럴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단장은 이제 은폐하고 싶겠지만은 언젠가는 이러한 자기가 백제계 사명을 밝히고 싶었던 누군가 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설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도 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도 시대의 학자는 기본적으로 유학자하고 극학자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무전환 시대부터 무려 급변령 이후에 아라이 학세기라고 하는 이제 그 유학자가 나타나는데 이 아라이 학세기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발상이
아주 신기한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본 신화를 신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가설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나갑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고대에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일본은 뭔가 그 기원이 마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만년에 그거 조례했지만은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한 100년 후에 도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유학자이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그 고증학자입니다. 더욱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문서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자인데, 일본 신화의 스사노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의 남동생이 있는데, 아마테라스 오미카의 남동생이 우선 이제 신라에 내렸다가 신라에서 다시 이즈모, 시마네겐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스사노는 원래 신라의 왕이었는데 일본에 가서도 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이나 언어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닌가, 막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이 상당히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논전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극학자, 신토학자, 이거 극수주의자입니다. 일본 제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미친 소리다, 그런 비난했습니다. 모토리 노리랑하는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극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신성한 황국, 만국의 근본이라며 일본인의 한반도 도래설을 비난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자들의 논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학자들의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많은 학자들이 옵니다. 특히 그 도쿄 대학에서 이제 그 외국 학자를 그대로 조빙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막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 중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연장선상에 일본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데니즈라는 사람이, 그리고 베르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데니즈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베르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쿄 대학의 해부학, 의과대학 해부학 해부학과에서 교수로서 부임했는데, 이번 사람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자, 데니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사람은 몽골족과 아이누족과 말레이시아족이混入된 것이다, 막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데니스는 몽골족과 아이누족을 몽골족의 하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주민이나 도레민이나 구별 안 했습니다. 자, 베르트는 그 후임자입니다. 이분이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이 베르트인데, 베르트는 일본 사람을 아이누를 손주미로 카운트하면서 지목합니다. 손주미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일본 조상은 이렇게 2번과 3번, 만주 한국인족, 그 다음에 마레인 몽고족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북방민족, 이거는 남반민족인데, 우리 일본 사람의 지적적인 조상은 북방계 만다운계가 있다. 그런데 아이누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베르트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후속 연구들에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일본 사람인데 이제 문헌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인의 전체성과 전체 이데올로기인데, 일본의 국가는, 근대 국가는 조난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단일 민족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민족을 이제 동화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민족이라고 하는 견해가 부딪힙니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계속,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소개한 사람이 일본의 메이지 신 이후에 전사를 변장했던 학자, 그러면서 동경대 교수가 된 사람이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호시노 히사시,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금의 근이타케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배경이
고증학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대가나 학자의 견해를 수용합니다. 결국은 전하의 한반도 출신이며 한국과 일본은 원래 동일국 강역이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난정과 북정이 있었다. 이거는 베르트의 견해를 영향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는 난정이 완전히 수입해 한국, 중국, 일본은 연합했다고 하는 약간 근거 없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동경대 교수거든요. 처음에는 이러한 견해가 그야말로 이제 전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분들도 신공황후의 사맘전볼이라고 하는 소라를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4대 전왕, 주하의 전왕의 황후인데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라에 공격을 하러 갔는데 스스로 굴복해서 적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까지 상극 전부 다 일본에 적응했다고 하는 소라가 있는데 어느 날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신라로서 믿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학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한반도 침략을 연도에 두면서 일선 논조론을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학설을 근거로 지닌 도래설 그나마 서양의 학설적인 관문적인 토대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안의 요시키오는 이제 해부학자인데 아까 소개드린 베르트의 제자입니다. 베르트의 소개로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했는데 만년에 이런 학설을 세웁니다. 손주민은 아이누고 그 다음에 도레이는 몽골 인종과 마레 인종 베르트랑 같습니다. 남반계와 분반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야케 요시키오는 이거는 이제 제그 박물관장이라든가 대학 전장까지 한 사람이지만 20대 때 베르트의 영향 받아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이누는 손주민인데 일본 사람은 몽고 인종, 마레 인종, 흑사 훈노라고 했는데 유사 훈노라고 했는데 아마 현대의 네그리도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이시안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일본 사람 조상이지만은 아이누는 손주민이다. 자, 베르트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도리류조는 다이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류학자고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도 베르트의 영향, 그 다음에 그 앞에 학자 영향 받아가지고 손주민은 아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분류해서 2번, 3번은 한반도에서 온 사람을 한반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고유 일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기가 1916년이기 때문에 차마 한국 변당 직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다 한반도라는 말을 못해서 한반도에서 온 고유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유 일본이 두 가지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에 이런 야요이 시대에 온 사람하고 고분 시대에 온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필리핀, 대만 쪽에서 오는 인도네시안, 그 다음에 장강 유역에서 오는 인도 차이나 민족, 그 다음에 그 삼국에서 삼국 시대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고 시대에서 온 기화인,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혼혈을 하면서 일본 사람이 형성됐다는 것이 다이쇼 시대의 산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키타사다 기치라고 하는 아까도 나왔죠. 이게 이제 교토대 교수인데 외인은 원래 장강 유역에 살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산도반도, 요동반도, 한반도 거쳐서 규슈에 이동했다. 그런 육지를 통해서 일본에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강 유역에서 바다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일본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런 오키나와라든가 그쪽의 섬으로 통해서 오겠죠. 그 다음에 조난가는 원래 한반도, 만주, 몽골 통해서 이어지는 우라르 아르타이족이다. 특히 고구려 백제는 부여족인데 그 부여족과 일본 조난가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같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로 일본에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키타사다 기치라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나중에 기마민족설의 도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국주의 시기의 도래설입니다. 일제 시대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특히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거는 일본에서 15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계속 전쟁한 겁니다. 만주사변, 극자연맹 탈때, 중일 전쟁, 그 다음에 대표위원 전쟁,
이러한 전시사 때 북한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도레인에 대한 학설이 나왔을까?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역사학자, 문헌사학자인데 그로이타 가츠미라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도쿄 대학에서 34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그 다음에 고대 사용을 했을 때 뭐를 근거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 사료를 편집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편찬하는데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은 일본 고대사를 틀을 만든 사람은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런 건물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습니다. 아주 수수께끼, 벨리 사에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1931년에 일본 민족의 기원은 한반도에서 있다고 석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타이조 시대에 있을 때는 한반도에 일본 사람의 기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논전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문제 제기한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15년 전쟁 시기에, 그 전시산태 시기에 인류학자가 어떤 도래설을 부정하는 학설을 발표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류학자는 의생학을 진봉하는 국수주의 인류학자입니다. 의생학이라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생된 학문인데, 유전 구조를 통해서 인종 개량하려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아주 위험한 사상인데, 나치스도 이 사상을 도입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연구자가 그 시대에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인류학자가 이런 의생학을 도입합니다. 하세드베 고돈도라는 사람은 도쿄 체육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민족은 고대부터 단일 민족으로서 순수하게 진화해왔다.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 일본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도박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오리지널 사람이 무인도였던 일본 사람의 어느 시절에 전착해서 이 사람은 중국 남부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순수하게 일본에서 진화해왔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다. 이러한 학설을 변연설이라고 합니다. 학설의 연구입니다. 일본인의 신체 변화는 문화나 환경에 따른 친화에 불과하다. 결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혼혈의 결과가 아니라 친화의 결과로서 어느 나라의 일본 사람이 형성됐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의생학 관점에서 동화 존재이라든가 한일 견해를 반대했습니다. 동화 존재, 이것은 이제 공미화 존재이라고도 하죠. 조선과 대만에서 펼쳤던 존재인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혼혈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의 근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결혼인데 그 당시 내성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결혼이 했는데 1940년대에는 한 해 2~3년 산 정도의 결혼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경고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명연설이 전쟁 끝난 후에 1970년대까지 일본 인류학계 전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키오노 켄지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교토대 교수였습니다. 교토 체육대 교수였는데 일본의 선조는 도레인이 아니라 웡 일본이다. 웡 일본인, 자기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 웡 일본인이 현대 일본인과 아이누도 모두 다 여기서 출발했다. 결국은 이제 일본도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약간의 외부에서는 혼혈을 인정했지만 기본적으로 하세베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키오노 겐지는 7.3.1 부대에 지휘했던 이토 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생화학 무기 연구소의 인사 문제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생학을 진봉하다 보니까 아주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신기하게도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일본에 많은 사람이 이주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우에다 트네키라고 하는데 견손제국대학이 교수입니다. 견손제국대학은 1926년에 생기면서 이제 문과대와 의과대에 진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해박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 6,000년 정도, 2,000년 정도의 한국 사람을 이제 생째 계측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신체와 좀 비교하면서 고대의 인구 이동까지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일본 요르도에는 석기 시대인이 거주했다. 그 석기 시대인이 뭐냐면 그냥 아인하고 해도 됩니다. 석기 시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인은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잔신, 단드 집단이 도래했다. 잔신인가 뭐냐면 키가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일제 시대 때 냈다 보더라도 한국 사람이 키가 큽니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단드라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잔드, 준드, 단드라고 이제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 단드가 이겁니다. 낙작가 그죠? 이 머리 형태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에서 일본에 이주했다는 흔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갔을까? 규슈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규슈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인의, 그들은 킨키 지방에 본거지를 두었다는 겁니다. 나라, 교토, 오사카 지방에 본거지를 두면서 그래서 일본 전국에 확산됐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1935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주 옛날에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 많죠. 오늘날 그런 같은 연구했을 경우는 글쎄요, 같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대도시에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에 그런 연구했고요. 그렇게 결론 냅니다. 일본인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민족을 따라서 갔었겠지만 그러나 신체적으로, 재질적으로는 동일 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 내립니다. 이게 1930여 년에 제가 봤을 때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본 학계가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끝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화된 도레소를 부정론, 도레소를 부정하는 그 견해가 벌써 15년 전쟁 시기부터 시작했지만은 2차 대전 끝난 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일본인의 단일 민족론이 주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레소를 한반도에서 이주했다고 하는 견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주류 학설로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 민족학과 기마민족 역사를 이제 견성학파 일학으로 그렇게 좀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호사학자, 그 사람들은 어떤 견해 가지고 있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류화된 도레소를 부정론, 그거 들으면 하기 전에 2차 대제세전 이후에 일본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벤짠 정책을 혐오하고 축소 지향의 자성을 휘하는 신이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욕심이 내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당했다. 막 그런 반성이 일어나면서 네 가지 섬, 홋카이도, 규슈, 홋카이도, 본슈, 시국, 규슈 네 가지 섬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한 욕심이 내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됐고요. 두 번째, 외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해외에 나가도 되겠지만은 정치 문제만큼 우리는 간섭하자고 하는 그런 합의. 세 번째, 자생적인 발전 모델을 지닌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유행. 마르크스주의 사학은 한국도 유행했지만은 마르크스주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똑같은 역사 법칙으로 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외부에서 온 도래인이라든가 외부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유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하면은 일본은 미국 식민지일 것 같다고 위감 느낀 사람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역사에서 과거에 외국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했다고 하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다시 한번 그거를 근거로 미국 식민지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역사를 배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입니다. 이러한 가지 복합적으로 어쩌면서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면서 그게 맞게 인류학자가 그런 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지만은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드사사키지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한국의 서울대 역사학과의 이제 이변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승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기 전하의 기사는 가공 이야기다. 그거는 전하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의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해석했습니다. 근데 신화를 근거로 한반도 도래에는 이주소를 전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학자들이 신화를 근거로 해서 한반도 도래인이 왔다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신화가 그냥 만든 이야기, 가공 이야기라면은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근거가 없어진 셈이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드사소키치가 신화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환실과 일본 민족이 한반도 기원소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닌가는 가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제시대 때는 극가에도 단합받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는 극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드사소키치 교수님은 상당히 대단한 정의로운 학자다, 양심적인 학자라고 평가받고 한국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르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학자 스즈키 히사시인데 아까 소개했던 하세베 고토노의 제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일본은 신체 변화는 생활의 양식이나 변화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다. 도래인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생활의 양식, 문화 그런 것들 때문에 변한 것이다. 도래인의 이주는 관련이 없다. 그냥 진화해왔다. 그것을 그 학설을 소진화설이라고 합니다. 소진화, 작은 진화하고 큰 진화가 있는데 대진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진화해서 사자가 됐다.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옮기는 경우는 대진화인데 같은 종 안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형태라든지 눈자 색깔이라든가 피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변한 것은 소진화라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체질이 변한 것을 소진화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도 이런 소진화에 의해서 어느 나라 일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류가 된 도르설입니다. 이게 오카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역사 민족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문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유럽에서 비인 대학에서 유행했던 학문인데 그거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카 마사오는 1956년에 이런 학설을 발표합니다. 일본 사람은 적어도 고대에 5개 정도의 문화문만이나 사람이 이주해가지고 고대의 문화가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도리루드라고 했던 일일사가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56년에 갑자기 전쟁 끝난 후에 10년이나 지나서 말했을까?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봤던 지도인데요. 1942년 지도잖아요. 그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카마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동강 공영권에 민족 돈지를 책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못하면은 전쟁 본전에서 처벌을 받아도 괜찮은 그럴 만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학계에 복귀하게 되는데 바로 학설이 발표하기에 좀 민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 늦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동강 공영권에 통합하는 오늘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중화 민족 그런 개념으로 이제 도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도 같은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과 이쪽에 일본의 문화적 관련성을 연구했던 건데 그것을 늦게 1956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뀝니다. 오바야시 다료라고 하는 분이 도교대 교수인데 그분은 백제 고구려 왕족과 조난가의 문화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왕권 신화, 그러니까 건국 신화 같은 거죠. 그거 비교해 보니까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사람은 오지 않았다. 사람 오지 않고 일본 왕조가 한국의 왕조의 문화를 수입했다고 해석합니다. 사람은 이동하지 않고 문화만 전파됐다고 하는 그 논조죠. 이게 2차 대전 이후의 스타일입니다. 사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화 전파 자원에서 해석합니다.
자, 이제 사사키 고메는 이제 이런 분야의 마지막 영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도 갈수록 문화 전파만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일본 고대 문화, 일본 민족 문화라고 하지만 일본 민족이 해외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2차 대전 일제 간정기 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런 분이 드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요다 치요코라는 사람이 여성인데 이 오바야시라고 죄송합니다. 이분은 가장 진한바 쪽이라고 할까? 한반도 문화가 일본 문화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런 말을 보통 하기 어렵거든요. 요다 치요코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민족 문화 연구에서 한반도는 결코 관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되지 않는 한 일본 민족 기원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비주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했지만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대학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집안 대학 교수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인데 기반민족 소위 그건 한국 사람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에가미 나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도쿄대 교수지만은 비주류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유명하지만은 주류학계는 거부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4세기 전에 북한 기반민족이 일방하 한반도로 남하하여 변한 지역을 지배한 다음 일본 결국에 들어가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야마토 지방의 재래 세력을 지배함으로써 야마토 극우를 수립했다. 그리고 또 그 지배자가 전환이 됐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유명한 일손 돈조론인데 아까 세 번째 나온 사람이거든요. 기타 사다키의 설에 현대벌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비교했습니다. 어딘가 자기가 낫냐? 완전히 같은 건가? 전환과 한국 완전은 관련성에 대해 언급을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과 한반도 완족이 아니라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 어디 있습니까? 중앙아시아하고 만주에 걸쳐서 있거든요. 한반도가 아닙니다. 물론 백제 거구려의 지배증은 비인족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보통 만주보다 서쪽입니다. 그쪽하고 관련시켜서 말하고 한반도를 완전히 매제시켰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대신에 중앙아시아라든가 기마민족을 관련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주류 학계는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과거의 학설로 간주됩니다. 지금 기마민족 지지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류 학자가 마지막으로 견손합바 인류학.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견손제약대학의 우에다 스네키시라고 하는 교수 이분입니다. 그분이 하고 제자가 아니지만 같은 동료 후배 연구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구의 위가 전문 학교에 견손대학에서 거기도 대구에 갔다가 그래서 강복 후에 일본에 가서 배정가 일본에 가서 오사카대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대 개교했는데 우에다 교수하고 같이 아주 대規모의 한 5만 6천 명 정도의 현대인의 신체를 개축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하고 대조하면서 우에다가 일제시대 때 1935년 했던 연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어느 학설에서도 다 나오는 그림인데 이것은 단두 82 이상 숫자는 단도형이고요. 80.9 이하는 중도형입니다. 자, 지도 보십시오. 한반도는 전부 단두거든요. 납작한 머리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은 이거 뭡니까? 긴키 집안 아니겠어요? 긴키 집안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머리 형태 같다는 거죠. 머리뿐만 아니라 신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 뭐를 합니까? 고대의 나라 교토 쪽에 이주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야마구치의 그 지역은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아베 신조 스상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이토 히로부미 조상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베 신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거, 막 가설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카고시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도자기 만든 기스르자가 여기 많이 이제 간제로 이주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한국 사람하고 신체적인 규정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1950년대 조사에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조사하면은 깨끗하게 안 나오겠지만, 자, 이것은 일본 학계가 어떻게 했을까? 역시 무시했습니다.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면연술, 일본 사람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진화해왔다고 하는 것이 도쿄 대학교 학설이 전설이기 때문에 오사카대 교수가 그렇게 의교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인류학이 아니라 문헌사학은 어떤가? 문헌사학은 사실은 연구자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문헌부터 연구한 사람인데 일본 문헌사학자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최재석 교수라고 하는 제가 이제 모셨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조사했습니다. 2차 일제시대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반도 도래이 어떻게 생겼냐. 한반도 도래인의 문헌 기억은 거의 간무조랑이 말살했다고 했지만은 일본 속에 좀 유효한 기사가 있어요. 오진조난 14년에 하타시의 선조 유즈키노 크미가 백제 120편의 백성들을 이끌고 야마토에 왔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오진조난 20년 아야시가 백제 17현의 백성을 이끌어 왔다고 하니까 백제 이주민이 왔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 학자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일본의 한복한 포로, 두 번째 일본의 한 시족의 조상, 세 번째 날아오는 지난 신라 유민, 세 번째 한 중국인의 조상, 5번째 일본에 기여한 난란 대반 인민, 6번 일본에 기여한 조선사람, 7번 앞시대 전하의 설화를 소급한 거, 마지막에 조작된 이야기. 조작된 이야기라는 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일본 학계는 한반도 도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확실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대안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어쨌거나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카스를 세는 건데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문헌사학자 중에서 이즈미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게. 우에다 마사키치. 아마 한국에서 아까 소개했던 에가미 나미오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벌써 1965년에 이런 책을 냈어요. 제가 아파트로 그 기화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일본에 이주한 한반도 사람의 그 도레인의 무리교는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대륙계 문화가 유입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3세기 야요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와 전쟁을 하는 한편 중국과 교류 주지하는 5세기 일본 국가 아마 건국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백제가 고구려 신라의 압박으로 받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제가 멸망하여 외행하 백간전투에서 새벽 한 7세기 후반인데 그게 기기가 기원전 3세기에서 7세기입니다. 전년간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10세기까지 거슬러 갔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야요이 시대부터 고분 시대까지 이렇게 4개의 무리교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한테는 인기 있는 학설이지만은 주류 학계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학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경랑 교수님은 이건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김일성 대학입니다. 견손체육대학에서 일제시대 때 배웠다가 한때 해방 후에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조금 했다가 월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학자가 다 월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임나 일본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1960년쯤에 어떤 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일본말로 번역돼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책은 한국까지 수입이 아니라 밀수입됐습니다. 그 학설이 뭐냐면은 분국론이라고 하는데 상극이
kokcho 백제신라 배상국이 일본 근대에 그 분국이 있었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일본에 또 이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에 고대 한국인의 소일본 이주가 개척이 시작했다. 야유 시대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의 시기는 계기는 진국의 붕괴와 사만 통합이다. 진국 망하면서 일본 요도까지 이제 이름이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요도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일본의 원주민 있죠. 그것이 만든 마을이나 그게 많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상국이 형성되면서 일본에서도 연동하면서 이렇게 일본에서 분국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그 김석경의 견해는 지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만은 한국 학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일을 건너 역사 회의가 2번 있었는데 그 제1회 회의 때도 이것은 인정하지 말자고 합의한 겁니다. 한국 학계, 일본 학계가.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고대에 많은 사람이 이주했다고 하는 견해는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건 한일 간의 합의인데, 한일 간의 역사학자는 이제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허브 맞는 건데 좀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도래서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카나세키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우세학 인류학자 중에서 키오노 켄지의 제자입니다. 근데 키오노 켄지의 제자라면은 7.3.1 무대 인사 문제에 개입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존주의 사상 전혀 없고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일제 시대 때는 대만에 있는 타이호쿠 제국 대학, 타이베이죠. 타이호쿠 제국 대학 교수했다가 이제 그 배정 후에는 규슈 대학에 돌아와서 규슈 대학에 있으면서 야마구치현에서 나온 도레인의 인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하면서 2가지를 학설을 발표합니다. 하나, 야요이 시대 초기 기원전 3세기에는 북부 규슈에 도래했다. 그때 선주민과 혼혈을 했는데 너무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선주민 사회에 농화돼 버렸다. 없어졌다는 거죠. 오기는 왔는데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좀 밝힌 사실이 뭐냐면은 규슈 지나서요. 그 킨키 지방까지 가는 그런 무리가 있었답니다.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그 개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도래가 거분 시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재질이 변했다. 이것은 경성대학 교수하는 학설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요이 시대는 조금 왔는데 거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나라 교토 오사카 지역 사람들의 재질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학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고학자가 이쪽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야요이 시대에 적은 사람이 조금 왔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 학계는 더 거군 시대에 온 도래인에 대해서는 문화를 매개자로서는 인정하지만은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도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전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1980년대가 되면은 지금까지의 학설을 총합해서 아주 대규모 학설이 나옵니다. 하니하라 가즈로 교수가 하는 일본인의 이중 구조 모델이라고 해요. 일본인의 이중 구조 모델. 그 뭐냐면 이거 일본에서는 원래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는 그때는 기원전 3세기였네. 3세기 이전에는 일본 이럴 때 살았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만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두 동남아시아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야요이 시대가 되면서 한반도에서 도레인이 규슈 북부에 정착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개척합니다. 그런데 거군 시대가 되면은 거의 일본의 서쪽은 도레인이 점령했고 계속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개척하죠.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되냐? 일본의 서쪽은 이렇게 도레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고, 이제 일본 동쪽은 이제 선주민과 도레계 사람이 혼혈이고, 그리고 홋카이도라든가 오키나와 쪽에는 비교적 혼혈하지 않고
옛날의 그대로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진화해왔다고 하는 막 이런 학설인데 이것을 이제 1991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 일제 시대 때 그 저 경성대학교 교수하는 거라고 모순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하고 나랑 전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니하라 카즈로의 평가인데 하니하라 카즈로 학설은 굉장히 그 학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화제가 돼가지고 NHK 방송에서도 프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니하라 카즈로 학설 보면은 메르츠, 고가네이, 도리, 우에다, 고하마 지금까지 제가 발표했던 사람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학설입니다. 한반도 도래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승이 스즈키 히사시거든요. 그분이 진화론자입니다. 완전히 그 지도 교수 배신한 거리인데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하니하라 카즈로 교수가. 스즈키 교수는 말이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킨 거죠. 학술적으로. 세간의 증거까지 받았지만은 이르르 계기로 일본의 단일 민족설은 붕괴해버렸습니다. 70년대까지 일본 사람들은 단일 민족에게 우겼거든요. 아마 한국 사람도 이쪽 전까지 단일 민족에게 우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사회가 형성됐다고 하는 사회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민족은 붕괴했지만은 한이라 한계가 뭐냐면은 일본이 한반도 도래설을 재조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래인이 왔기는 왔는데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을 간주 안 합니다. 중국은 남부인가? 아니면 또 어딘가? 하니하라 카즈로 어디서 왔냐면은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가미 남이는 어디서 왔다면은 만주라든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뭔가? 한반도는 가나의 경유지로서 지으하게 됐습니다. 도레인을 돈부가시아계라고 하는 애매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돈부가시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부가시아계. 한반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제 사람이라든가 가야 도레인이라는 말은 부담스러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아시아계 사람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는 유전자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유전자 연구가 밝혔는데 오모토 케이치라고 하는 동경대 교수가 그 분야의 제 파이오니아입니다. 제가 만나서 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1995년에 했던 연구인데 아주 그 원초적인 혈액형이라든가 아주 고전적인 이제 유전자 마커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유전적인 코리를 이제 도식한 겁니다. 한국 사람 가장 가까운 것이 폰토 일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폰토 일본 사람이 뭐냐면은 아이누라든가 이제 그 오키나와 빼고 중심부에 있는 일본 사람을 이제 폰토 일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누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가장 가까운 폰토 일본 사람. 어느 민족보다 가장 가까운 일본 사람과 폰토 일본 사람 가깝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국과 폰토 일본의 유전자 거리는 어느 집단보다 가까운 것이 일목요연하다. 자, 그리고 다른 유전자 연구인데 HLA라고 하는 인체 백혈구 항원, 뭐 하나의 이제 혈액형 같은 것인데 이거 많은 파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제가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하면 야요이 시대 이전에 현대인의 혈액을 통해서 유전자를 건설한 건데요. 이렇게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집단이 일본에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거 보면은 3번 빼고 1번, 2번, 4번은 전부 한반도 거쳐서 일본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베르트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했던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누가 아니고 그 도레이는 남반계, 북반계에 있지만은 모두 한반도 거쳐서 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반도 거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간주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설이든지 간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하고 간주해서 말하는 것도 다 뉘앙스가 다르는데 모든 인류학자는 유전자 학자는 한반도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하되 간주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의 연구거든요. 이게 인간 게놈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더 조밀한 연구인데,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여러 9개 집단, 아시아 집단을 이제 이렇게 이존적인 코리를 나타내는 건데, 아이누, 류큐리안이라는 것은 이제 오키나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폰토 일본 사람이고, 코리안 한국 사람인데, 아이누하고 일본 사람 고립보다 한국 사람하고 콘토 사람이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아까 오모토 교수가 했던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인간 게놈을 통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누하고 폰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유큐 사람은 이게 100% 확률로 동일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본주로 묶을 수 있는 만큼 유사하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는 건데, 한국인과 일본의 유전자의 진연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 제가 이제 말을 못하겠지만, 그 일본인에게는 있으나 한국인의 얻는 유전자를 찾았을 때 왠지 기쁘다. 그 저한테 인터뷰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유전자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인식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제가 인터뷰해서 받은 답인데, 현대인의 유전자 연구로는, 그러니까 모두 유전자 연구는 혈액 컨설한 겁니다. 현대인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고대 대란 도래를 금요할 수 없다. 아마 그 지나치게 이제 진중한 태도 보입니다. 고대 인구 이동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밝을 때 인거에서 나오는 유전자를 통해서 연구해야만이 인구 이동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맞기는 하는데, 사실 일제 가도 유사 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이주했다고 한다면은 뭐 인징외란 때라든가 뭐 일제 간정기 아니면 해적이라든가 이런 거 위에는 그렇게 대규모 이주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있다 하면은 고대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나치게 의심하는 인식이 이게 뭔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도래는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저는 첫 번째는 민족주의를 이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진작하는 거지만은, 하니하라 가즈오 교수가 아까 일본의 이중 구조 모델을 발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모델을 발표하기 전에 80년대에 이런 학설을 발표합니다. BC 3세기에서 AD 7세기에 이주한 도래인 수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어느 시대에 몇 년 정도 사는 것인지 고고학적인 이적을 통해서 인풋 시뮬레이션 하면은 어느 시대의 인구 추적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인구가 증가했으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자연환경, 식량 산대가 호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주해가지고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 증가하는 비율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연적인 증가하는 것을 빼면은 이주자의 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네. 이거 전년간이죠. 전년간에 10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논문에서는 제가 보니까 100명 아니고 300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해서 2년, 4년 후에 100만 명으로 낮게 수정한 겁니다. 가니하라 교수가. 그 다음에 7세기, 그러니까 이주가 끝난 시점에 일본의 제레계 집단과 도레계 집단의 인구 비율이 뭐냐, 2대 8이나 내지 1대 9. 그러니까 80%나 90%는 그 당시의 인구는 뭐 전부 다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입니다. 손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10% 미만.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인간게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발표했을 때 하야 교수가 어떤 대응을 받았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이 논문을 공표한 이래 한이하라의 100만 소리라고 불리면서 내용이 관가된 채 숫자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한다면 환영하겠지만 이 연구의 목적을 오해하여 뒤집이를 잡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느낀다. 특히 일부 사람들이 원 논문을 거의 읽지도 않으면서 단지 100만 명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시비를 거는 것은 연구자로 되돌아서 이해할 수 없었다. 연구자에 되돌아서 이해할 수 없다. 연구자는 다 박사 갖고 있는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물이면 일반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보니까는 나왔다 하더라도 공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분이 한이하라 가족 교수님인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인터뷰해서 여러 가지 1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저한테 특별한 말씀을 이제 막 하셨더라고요. 아마 1980년대였을까요? 어떤 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자네의 이중 구조 모델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이 한국인이 돼버리고 조난가도 도래인이 돼버리잖아. 이런 말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거야? 하며 진지한 얼굴로 증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적은 전일까요? 어떤 계기로 조난폐하, 그때 이제 쇼와 조난이죠. 와 그 당시에 환대자였던 현재 조난, 현재 아니고 지금 앞에 조난이죠. 해세 조난입니다. 해세 조난을 만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중구조 모델의 내용을 조난 일갑에서 강의했죠. 거기에서 조난가도 도래인이며 원래 선조님도 도래인이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난폐하께서 그것은 재미있는 일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증거해 준 그 사람에게 조난폐하의 보증, 이런 말로 오스미스키라고 하거든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민족주의 때문에 한반도에서 와서 일본 사람이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인정 못한다면 일반 사람 도덕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도래를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일손 논조론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손 논조론 일본의 이제 일제 간정기 때 3.1 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유화정책으로서 일본인과 한국의 조상이 같다. 우리는 동포다. 회의 정책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거짓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것으로 이제 제가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손 논조론은 풀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적인 면제하고 일본이 한국을 농어해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면제가 두 가지 보하고 있는데 풀이가 똑같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농화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시노다 케이치 이거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국립과학급 박물관 교수인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아마 옛날이지만 제가 사가대학 교수였던 건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인류학이라고 하면 일손 논조라고 하는 안정 이미지가 되더랐습니다. 저는 그 직후에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조문 시대 약 16,000년 전부터 3,000년까지만인데 한국과 일본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일손 논조론에 연결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신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손 논조론과 비슷한 날을 발표하게 되면은 당신이 아직까지 일제 잔재 진약주의를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이제 학설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학설사 에도 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한 400년 정도 될까요? 그 학설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배울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현손 연구는 단대 사회적 여건과 관계가 있다. 당연한 거죠. 과학자는 완전히 순수하게 연구하고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일본인의 민족의 기원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과학자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 사회적 여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한반도 도래에는 밝기로는 연구자와 은폐하는 연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일본 사람이 한 통속이 아닙니다. 합바마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그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전전 도래인 부정설을 주도했던 인류학자, 의생학자죠. 위험한 의생학 신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손 돈주론자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한 진략시로 가지지만은 그보다 더합니다. 나치스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잔인한 이제 인체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상이 의생학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일본인의 기억 연구한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단일의 민족은 부존되었지만 현재 학계는 단일의 민족설은 부존되었지만은 한반도 도래설은 여전히 수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단일의 민족이 아니라고 이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일본의 사람이 조상이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 상당히 유전자의 80% 정도 이상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좀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런 학술로서 저게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의 연구자들은 도래인의 이주 대신 한반도 문화 전파로 주장한다. 사람은 오지 않고 문화만 전파됐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똑같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동했으면은 유전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민족적 관계. 그렇지만 문화만 있다면은 피는 섞이지 않고 그냥 문화만 받았다. 그 관계성이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心理를 학술에 좀 뭡니까?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민족 이동 부정해서 문화 전파 차원에서 계속 학술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전후의 연구자들은 한반도 경유지로만 지부하고 다른 지역의 옛 도주로 삼는다. 뭐 시베리아라든가 만주라든가 중앙아시아까지. 한반도는 단지 지나가는 그 경과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래설을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민족주의와 일손돈주론 반동이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연구자는 좀 어느 정도 양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일반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본 과학자가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항상 이제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연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연구자의 인식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반으로서 저는 학제적인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편견이 심한 것이 문헌사학이랄까. 가무주랑이 문헌 대부분이 전도니까 그런 문헌 연구한 사람들은 문헌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왜곡시켜 해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솔직하게 하는 것이 인류학, 특히 유전자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합니다. 단지 그것을 간접하지 않겠지만은 결과 나오는 대로 한국인과 일본이 그렇게 비슷하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연구비를 배분해서 활성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